안녕하십니까. 동부엔지니어링의 박문현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발제 주제 제목만을 받았을 때 조금 자료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뤄서 얘기한다는 건 좀 사실 제 능력을 좀 넘어서는 범위이기도 했고요. 또 수자원 학회의 이런 포럼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수자원 학회의 이 범위에 좀 맞춰서 발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물산업 중에 이제 그동안 어떤 상하수도나 이 수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큰 사업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주제 발표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 하천과 수자원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이 산업 그리고 이 국제 이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발표나 이 공론의 자리가 이루어진 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이 발표 주제를 만들 땐 이 하천과 수자원 관련된 부분에 좀 국한을 해서 물산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물산업 개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정의는 이 물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의 범위를 다 담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를 포함해서 하천과 그 다음에 댐을 포함한 수자원의 영역까지를 모두 다 물산업의 범위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발간되는 물산업 통계를 보면 전체 물산업 사업체는 약 18,000개 정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1만 명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약 한 51억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물산업을 이 어떤 그 업종에 대한 걸로 좀 나눠보면 크게 제조,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운영, 그리고 이 물산업 관련된 과학기술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네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제조, 건설,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체 물산업의 약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10%가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 종사자 수는 그 업체 수라든지 매출액보다는 훨씬 큰 18% 정도의 인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산업 관련된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지점형대로 실제로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걸로 보고된 게 이 과학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약 8개 기업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8개 기업 중에도 이 물산업의 통계를 만들 때 이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어떤 그 기술평가, 기술시험에 대한 이 업종이 또 존재하고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토목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환경 엔지니어링과 건축 엔지니어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자원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그 수는 좀 작을 것 같고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현재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글로벌 물산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물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28년도쯤엔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조 정도의 시장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중에 건설에 관련된 부분, 카펙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한 60% 정도, 그다음 운영과 관련된 오펙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4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전체 오펙스 시장 중에 수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그 이 4천억 달러 중에 작은 300억 달러, 약 한 9% 정도, 9% 미만의 그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글로벌한 동향 중에 이슈 단위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대형 이런 그 재난 방지를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는 걸로 현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해수 유입에 대한 위험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관문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 시다이크들을 건설하는 계획을 국가에서 수립을 해놓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위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에 4명 중에 1명이 이 깨끗한 물 그리고 이 위생에 대해서 위험을 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도 이 물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통한 이제 대규모의 이런 물 수요에 대한 부분들, 하천수를 이용할 건지, 혹은 댐수를 이용할 건지, 혹은 바닷물을 이용할 건지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발제자분께서 발제하시겠지만 이 큰 기업들이 이런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쓸 물보다 좀 더 긍정의 파지티브한 물을 다시 내보내도록 하는 워터 파지티브에 대한 산업 수요들도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물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은 현재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측에 관련된 스마트 센서의 설치, 그리고 위성 등을 포함한 원격 탐사, 그리고 스카다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술의 도입,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제로 어떤 그 업무들에도 실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홍수 예경보 같은 경우도 AI 홍수 예보가 실제로 시작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법인이나 지사를 세워서 어떤 다국적 기업처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부딪히게 되는 시장은 어떤 선진국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개도국의 시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개도국의 시장으로의 그 사업에 대한 그 펀드는 그 ODA 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ODA 사업 현황과 그 다음에 ADB 등의 현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ODA는 이제 1987년도에 EDCF가 설립됐을 때 약 2,300만 달러에 시작을 해서 23년 기준으로는 이제 약 한 31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무상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가 직접 지원하는 이제 다자간 지원 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시는 이제 도표는 24년도 이제 ODA 100서에 나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300억 달러 중에서 이 수자원과 수자원과 위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 ODA는 4.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또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는데 약 460억 정도의 금액은 환경부가 ODA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이제 추진 체계는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에 대한 방침들, 그 다음에 예산 수립 등 취합 등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성은 크게 이 양자 원조, 우리나라와 받는 수원국 간의 1대1 관계로 원조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고요. 다자 원조는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로 지원금을 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양자 원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자 원조는 크게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로 나뉘고, 무상 원조는 이제 코이카 그리고 환경부를 포함한 다른 이제 우리 그 관계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상원조는 이제 우리나라는 모두 다 EDCF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EDCF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60% 정도가 아시아에 집행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수자원 위생 분야는 15.5%입니다. 이 수자원 위생은 그 위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상수 공급이라든지 혹은 이런 그 수처리 이런 걸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한국에서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천과 어떤 댐 이런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보다 좀 작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87년도에 EDCF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수자원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07년도에 라오스의 메콩강 사업이고요. 현재 라오스 비엔티엔을 가면 거기에 이제 EDCF 지원에 대한 이런 그 기념비가 있고, 그 라오스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강변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2007년도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21건의 수자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현재까지 197개의 물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코이카는 물 사업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중점 그 분야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과 위생, 두 번째는 물 이용, 세 번째는 홍수 분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목표와 성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이카 사업들은
이 물과 위생과 물 이용 분야가 이제 전체 76%를 차지해서 이루어졌고요. 홍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2000년대 이후에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업들은 이제 물과 위생, 이게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그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역을 봤을 때는 동남아 지역이 40%, 그리고 아프리카 25,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순으로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코이카는 시공과 설계, 기자재, 시스템 역량 강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이카는 작은 예산인데 시공 분야가 상당히 큰 이유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물 파는 사업들도 하나의 시공 사업으로 다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시공 부분이 많은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사업들도 13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홍수 예경보라든지 이런 수자원 관련된 시스템 사업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이제 코이카가 했던 수자원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8건 중에 8건이 이제 홍수 예경보를 포함한 수자원 정보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수자원 정보화 사업이 최근에 좀 이렇게 그 트렌드가 된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맨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이카와 이제 EDCF 외한 이제 관계 부처로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많은 이제 이 ODA 사업을 이 개발을 해서 발주를 해왔습니다. 먼저 환경부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는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환경부로 그 사업이 다 들어와서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같은 이렇게 실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까지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MDB 중에 ADB에서의 이 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ADB 사업 중에 이 물과 관련된 ADB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업을 포함했을 때 물과 관련된 사업은 ADB도 약 한 10% 정도의 사업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물과 관련된 섹터들도 이제 그 주제별로 나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 물 공급과 위생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에 대한 부분, 재난과 같은 홍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유역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력과 관련된 부분들로 이렇게 이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거는 물 공급과 위생에 대한 부분 약 52% 정도였고요. 나머지가 이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약 10% 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24년도의 통계에서는 좀 특이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약 한 10년 동안 수력 발전에 대해서 10% 정도의 투자들이 이루어졌었는데 24년도의 통계 지표에서는 수력에 대한 부분이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신규 수력 발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유역 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쪽으로 좀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ADB에서는 이런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꼭지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두 번째는 보편적인 상수와 위생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4가지 꼭지를 이제 코이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중점 전략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이 농업에서의 물에 대한 부분이 코이카의 이제 물 이용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상수도와 위생 서비스가 코이카에서 얘기하는 물과 위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물 관련 위험 저감이 코이카에서의 이제 홍수 재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ADB는 4개의 이런 중점 분야를 그럼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6번째,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물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달성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DB를 포함해서 이렇게 월드뱅크 같은 경우 그럼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과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좀 몇 개의 케이스로 살펴봤는데요. 5개 보시는 부분은 홍수와 관련된 최근에 완료를 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구성들입니다. 맨 오른쪽 행에 열에 있는 그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면은 홍수와 관련돼서 어떤 대규모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가뭄에 대한 시스템,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노력들도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하나만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프로젝트들의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수자원과 관련된 이 해외 산업에서 이렇게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기 전에 우리 수자원 사업이 어쨌든 민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런 법인이라든지 지사를 설립할 만큼의 역량이 큰 회사들이 적다 보니까 그건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해외 사업 지원과 같은 데서 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우리가 착안할 만한 어떤 지원의 제도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혹은 그 해외에 있는 공무원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해외 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을 구성하거나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영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그리고 이제 산업자원부 등에서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들은 이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협회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것, 재정을 지원을 해서 FS를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상담을 해주는 것, 그다음 초청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는 국제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기술협회, 해외 컨설턴트 협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국제건설기술협회에서 하는 일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이 명칭은 국제건설기술협회이고, 근데 영문 이름은 좀 다릅니다. 영문 이름은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 그 일본 이름하고 영문 이름이 1대1로 일치하지는 좀 않았습니다. 5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일본 이제 건설선 산하의 협회로 설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정보 수집과 공유, 두 번째는 국제 협력 및 지원, 그 다음에 재난 대비 시스템 운영, 인재, 그리고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5개 꼭지 중에 타이틀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5개의 꼭지 중에 두 번째 있는 국제협력 기술 지원과 재난 대비 기술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국제협력에 대한 그 지원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일본 자이카가 어떤 ODA 사업을 만들 때 밟게 되는 표준 플로 차트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 저기 하늘색 말고 아래쪽에 있는 그 색상에 있는 그 절차들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원국이 내가 원하는 사업을 공식 문서를 통해 제출을 하면 자이카도 2번에 걸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그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수원국이 대사관의 사업을 접수를 하고 그게 코이카라든지 EDCF에서 조사를 통해서 사업화를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맨 상단에 있는 하늘색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 수원국이 공식으로다가 자이카에 어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원국 내부적인 사업 발굴 단계에서 말씀드린 국제건설기술협회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사업을 만들어가는 컨셉 페이퍼를 만들 때 이 기술협회가 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주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이카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설명해 주면서 실제로 수원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더 자이카의 타당성이 있는 모델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원국이 이 협회에다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이카가 필요한 경우는 협회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민간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협회 지원을 통해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타당성 조사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사업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서 사업입니다.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 부분은 정말로 발굴 단계에서 자이카의 포맷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로는 사업을 개발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특이하게 이 협회는 이 국제홍수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제 사무국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대한 예측 강우량을 가지고 강우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체적인 뭐 어떤 이런 강우 예측을 하고 하는 나라
들이 없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태풍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들을 현재 얻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해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자원이라는 부분은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좀 좁고 그 특수성 자체가 어떤 그 기업의 힘만으로서 모든 걸 다 헤쳐나가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은 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지원적인 측면에서의 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국가의 B라는 하천에 대해 뭔가 사업을 만들고 싶어도 찾을 수 있는 곳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라는 국가에 대해서 그 어떤 사업들이 그 현황은 어떻고 그동안에 거기에서는 다른 이런 ADB라든지 월드뱅크 이런 외국의 기관들은 어떤 사업들을 해왔고 거기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 협력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이 컨트리 레포트라는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이나 이런 쪽에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바라보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연관으로 어떤 국가 어떤 유역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유역에는 하천은 중요한 하천은 몇 개가 있는지 혹은 그 하천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사실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봤던 거는 이제 자이카가 그런 걸 좀 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자이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가하천 같은 곳에 그런 하천 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본인들도 쓰고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주고 있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들도 한국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유역에 관한 일람이라든지 안내와 관련된 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발굴을 위한 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자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공간적으로는 국가 전체 혹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100년 이상의 요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발굴하거나 어떤 제안을 준비하거나 할 때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곳의 정보들은 어디냐면 코이카 시스템 아니면 엔지니어링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해외 건설 종합 정보 시스템 같은 곳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얘기해 주는 정보들은 사실 국가 개요와 어떤 국가의 산업 통계 이 정도의 정보이지 실제로 수자원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어떤 숨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거의 찾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환경부도 이 홍수 예경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 정보에 대한 시스템들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행안부의 재난안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매년 소규모지만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어떤 유역에 대해서는 숨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측되는 정보가 우리나라 ODA 같은 경우는 그거를 끝내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시스템이나 이런 장비 같은 거는 처음에 줄 때는 아주 최고입니다. 왜냐 새 차를 주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게 2, 3년만 지나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냥 고장만 나면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시설물에는 항상 대한민국 기관의 이런 그 표지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기여한 이런 공여품인데 그 공여품이 3년만 지나도 쓰지 못하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이카 시설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사업들을 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서버를 그 나라에도 두지만 한국에도 동일한 서버를 같이 둬서 데이터가 그 나라에도 쌓이고 한국에도 쌓이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설치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후속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지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업들 혹은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해외 진출이라든지 사업화를 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관이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이 할 거냐 아니면 협회에서 할 거냐는 걸 좀
비교를 해본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은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그 컨트리 리포트나 이런 걸 하면서 만들었던 정보들도 함께 쌓고, 그리고 이제 수자원 위성도 이제 저희들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성 정보들도 함께 모아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 형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건설협회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하고 그 부분들 좀 차용을 해봤습니다. 뭔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화를 만드는 과정은 수원국이 요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고, 앞전 발제자분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주도해서 나아가고 하자는 사업들이 약간 좀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재난과 관련됐을 때는 재난이 발생되면 최대한 빨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에 현황을 지원하면서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라든지 코이카 EDCF와 공유를 해서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수자원 학회지 물과 미래에 기고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도 인도네시아의 실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가 났을 때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께서 이제 경험을 수록해 준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좀 이렇게 대형화하자는 부분인데요. 이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게 현재 ODA 정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3차 이제 종합개발 ODA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주황색 박스 안의 부분이 개발 영역 프로그램을 혁신하자는 부분이고, 이 어떻게 혁신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25년도에는 ODA의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부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 사업 활성화 중에서 박스를 쳐 있는 부분 이제 코이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EDCF 역시도 기존의 어떤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정책까지 포함한 종합 제안에 대한 영역으로 패키지화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홍수 예경보라든지 혹은 제방의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나의 프로젝트라 그럴 때,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젝트를 다 묶어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항구적인 홍수 방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묶음을 이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의 묶음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유역의 종합적인 홍수 관리라 하면 이건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홍수 관리라는 프로그램 안에 제방 설치라든지 홍수 예경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관에서의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적인 접근보다는 프로젝트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코이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이제 50억에서 100억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설치하는 것들은 예경보 시스템의 규모까지 밖에 못 가고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인프라 시설까지는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EDCF는 좀 인프라 중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마스터 플랜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예산 규모가 좀 확장되면서 그 예경부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도 현재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예산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작은 지역에 조그마한 시스템을 매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 부채들 단위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그게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현재 코이카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7개의 프로그램 중에 현재 기후위기 대응 물 안보 증진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코이카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 안보 중에서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홍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래 보이시는 이제 성과 1 대응과 성과 2 회복에 대해서 총 8개의 모듈로 나눠서 나눠진 8개의 모듈의 구성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 말이 뭐냐면 전체 하나의 저 프로그램 안에 최소 8개 혹은 그 이상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저 성과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인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엔지니어링 시장에 이제 고령화는 사실 이제 우리 물 분야의 문제만 아닙니다. 모든 전 분야가 다 지금 취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해외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좀 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들은 국내 사업에서, 이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국내 사업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지 해외 쪽으로 사실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해외 사업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 계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해외 사업에서 이제 좀 더 활동을 해주시다 보니까는 인재들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올라오지는 못하는 게 정말 현실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제도를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이카가 ODA 사업의 입찰자를 평가할 때 어떤 과정을 넣냐면 업무관리 그룹 제도라는 걸 하나 넣고 젊은 육성 가점을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업무관리 그룹 제도는 사업 책임자 본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성할 후속 사업 책임자, 후배 사업 책임자를 같이 팀으로 해서 지원하면은 가점을 주는 제도이고요. 젊은 인재를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젊은 인재에다가 또다시 가점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저 이제 오른쪽은 코이카의 등급 기준인데 저 등급 기준 자체가 젊은 인재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급 보시면은 이 4급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경력이 돼야 되고, 실제 코이카 발주를 보면 4급 기술자가 아예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3급 이상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야지 그 사업 입찰을 수주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3급 이상의 기술자로 올라가게 되면 그 경력 자체를 10년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년 미만의 젊은 기술자들이 코이카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